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자식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5이 된 지금도 아들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젊었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친 뒤라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어렵게 구한 싱싱한 갈치와 한우 국거리, 직접 담근 김장김치, 손주들이 좋아하는 귤 한 상자,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참기름까지 좁은 부엌 바닥에 하나둘씩 늘어놓으니 작은 장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째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대부분 짧았습니다. 아버지, 회의 들어갑니다. 지금 운전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언제나 나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아버지 얼굴 자주 못 뵈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작은 승합차를 빌려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시큰거렸지만 아들에게 줄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많이 컸겠지. 이번에는 같이 공원이라도 가야겠다.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웃었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경비실도 크고 조경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낡은 점퍼에 묻은 먼지를 털고 머리도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창피해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도 아니고 아버님이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처까지 왔다가 들렀다. 애들 먹으라고 이것저것 가져왔어. 하지만 며느리는 짐보다 복도를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한데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갈게. 물건만 놓고 갈게.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야?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그 한마디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돌려보내. 나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온 그 말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고. 어릴 적 내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던 아이. 비 오는 날이면 내 등에 엎여 유치원에 가던 아이.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오를 때 내 품에서 울던 그 아이가. 설마.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바쁜가 보다. 괜찮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손님이 오셔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짐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그거 그냥 갖고 가시라고 해. 우리 집 냉장고 꽉 찼잖아. 순간 손끝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겁게 들고 온 김치통이 바닥에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지만 선뜻 짐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그때 현관 안쪽에서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자동차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인사 대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게 하려고. 손주들 먹으라고 이것저것 가져왔지. 하지만 아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요즘은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생활.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첫걸음도 함께 했습니다. 군대 가던 날도 배웅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손을 잡고 신부에게 넘겨준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사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전화하고 올게. 그러자 아들은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지금 나가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라도 받아. 하지만 아들은 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이런 거 이제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희 다 사 먹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짐을 다시 차에 실었습니다. 갈치도, 김치도, 귤도, 참기름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반가운 마음에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나를 향해 뛰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손주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늦겠다. 손주는 아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다음에 보자. 하지만 그 다음이 정말 올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눈앞이 흐려져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어르신 맞으십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는 내가 왜 아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해주는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광고 전화인 줄 알고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어르신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아드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대리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다쳤습니까? 다급하게 묻자 상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잠시 망설이던 김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드님께서 회사에서 투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투자 사기요? 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손실을 만회하려고 계속 돈을 넣으셨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은 물론 카드론과 사채까지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늘 바쁘다던 이유, 얼굴이 점점 수척해졌던 이유, 명절에도 제대로 웃지 못했던 이유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집까지 담보로 잡힐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계십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도 아들은 아버지인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아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시골집과 땅을 갖고 계신다. 어떻게든 설득해서 정리하면 숨통이 트일 거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골집. 그 집은 아내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살려고 남겨둔 유일한 재산.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만은 지켜요. 당신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금자리니까. 그 약속을 나는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김대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르신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회사 단체방에서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집문서 이야기라도 나올까봐 아드님이 일부러 돌려보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 서운했던 마음보다 빚에 몰려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아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존재처럼 돌려세운 그 행동 역시 쉽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낙엽 하나가 천천히 내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화면만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를 일부러 돌려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일부러 돌려보낸 겁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아들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에 채권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복도를 먼저 살피던 이유, 현관문을 끝까지 열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나를 서둘러 돌려보내려 했던 이유까지.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신 걸 보면 분명 집문서나 재산 이야기까지 꺼냈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까지 피해를 입으실까봐 일부러 모질게 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되는 것과 용서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내쫓으면 안 되는 거다. 내 말에 아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창피하게 만들 생각은 정말 없었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아들을 미워하지는 말아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을 불러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초췌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간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활비리다. 빚을 다 갚을 돈은 아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시간은 벌 수 있을 거다. 아들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라. 대신 조건이 있다. 아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모를 남보다 먼저 밀어내는 사람이 되지는 마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아이들까지 무서워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집도 다시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 그날 이후 아들은 빚을 정리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사치하던 생활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주말이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같이 식사하실래요? 손주들도 예전처럼 내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은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열쇠고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트럭을 몰 때 사용하던 열쇠고리였습니다. 아들은 그 열쇠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나는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비싼 선물도 큰 돈도 아닙니다. 찾아뵙는 한 번의 발걸음,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마디, 그리고 부모를 부모답게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에게는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선물입니다.